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군 2인자, 중국 극초음속 무기 위협 언급, 군비 경쟁 신호탄, 위상 커져가는 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에 발사한 극초음속 무기 실험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군 2인자로 알려진 존 하이튼 합참차장이 16일 미 CBS 방송국에서 출연해 7월 27일 발사한 극초음속 무기 실험 내용을 공개한 것이죠. 이번 소식은 지난달 10월 17일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에 알려진 소식을 다시 언급한 것이죠. 여기에 한국의 미사일 체계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내용을 왜 이때 다시 언급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미군 2인자, 중국 극초음속 무기 위협 언급, 군비 경쟁 신호탄입니다.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이 16일 날이죠. 미국 CBS 방송에 출연을 해서 중국이 지난 7월 27일 발사한 극초음속 무기 실험의 내용을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미중 화상회의 직후에 발표하는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귀추가 되고 있는데요. 하이튼 차장은 당시 중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사일에서 분리된 초음속 활공체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중국으로 돌아가 목표물을 타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발사한 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지구를 한 바퀴 돈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날아가 장거리 레이더에 통해서 포착이 가능하지만 극초음속 무기는 비행 고도가 낮아서 훨씬 레이더로 잡아내는 게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 현재 수백 개의 새로운 미사일 경납고를 건설 중인 점을 고려를 하면 중국은 언젠가는 미국 본토에 기습 핵 공격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하이튼 차장은 경고를 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이 무기는 선제 공격용으로 보인다라고 견제를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3,500km가 넘는 높이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극초음속 항공체의 궤적은 지금 40에서 80 높이로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더로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수십 년간 미국과 러시아는 군비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굳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의 군사 무기 개발, 이것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 군비 경쟁을 하지 않은 것을 다시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당시 이 군사 무기 발표가 있을 때도 논란이 참 많았었죠. 미 외교 안보 매체인 포린 폴리시는 지금 뉴욕 타임즈와 중국으로서는 기술적 도약이지만 새로울 것이 없는 기술,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는 등 다소 인색한 평가를 내린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대응의 정도가 달랐죠. 하이튼 차장은 최근 5년간 중국은 수백 번의 극초음속 무기 실험을 했지만 미국은 실험을 9번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극도로 경계를 했다는 사실이죠. 중국의 초음속기 무기 개발 성공 소식은 미국의 스푸트니크 순간급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스푸트니크 순간이란 1957년 10월에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미국보다 먼저 쏘아 올린 것에 대한 서방세의 충격을 말합니다. 미국은 이때부터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스푸트니크 충격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은 다시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이튼 차장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실험 성공이 스푸트니크 순간과 비교하면 어쩌냐는 질문에 스푸트니크 위성은 미국의 사안에 위급함을 느끼게 했지만 이번 실험은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엔 그 실험이 절박함을 느끼게 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충격과 그 정도의 임팩트가 없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지금 곧 퇴임하는 하이튼 차장은 앞서서
국방기자단과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이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새로운 무기 개발이 소극적이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 개발에서도 중국에 뒤지게 됐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신형 무기 개발의 중국에 뒤처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이번에 이러한 언급을 했을까? 그리고 다시 커져가는 한국의 위상입니다. 이번 언급의 시간이 시기적으로 아주 절묘하다는 것이죠. 발표가 바이든 시진핑 영상회담 바로 다음날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중 간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호들갑을 한번 떨었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무기 개발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고, 만약 미국이 다시 군비 경쟁을 시작을 한다면 중국도 따라서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예상치 못한 많은 돈들이 군비 경쟁을 위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미국도 지금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차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특히 TSMC를 통해서요. 특히 남중국해에 대한 갈등 격화로 군비 경쟁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 중, 북, 러 간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미국, 중국, 북한, 러시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은 계속 해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전장을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를 개발하고 있다며 강한 경계감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미국에서 경계하는 이유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군사적 효율을 둘러싼 논란으로 러시아와 중국보다 개발이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없어요. 양산이 된 게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이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극초음속 활강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활공 미사일은 로켓 엔진으로 의해서 대기권 밖으로 발사가 돼서 가속을 얻은 뒤에 다시 하강에 글라이더처럼 대기권에 활공하는 미사일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발사를 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가속도를 통해서 이게 수평으로 날아가게 만드는, 이렇게 하는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램제트 엔진을 통해서 대기권을 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높이로 쭉 가는 것을 지금 순항 미사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실전 배치된 건 러시아와 중국 등 초음속계 활공 미사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높이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가속도를 통해서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날아가는 것이죠. 낮은 높이로 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이게 아방가르트고, 중국은 둥펑 DF-17번입니다. 극초음계 순항 미사일은 현재까지 실전 배치된 나라가 없어요.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부터 가속도가 붙지 않아요. 활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가속도를 이용해서 이 추력을 하는 반면에 이것은 처음부터 갖고 있는 제트 엔진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료도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치르곤 그리고 싱쿵2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전 배치는 안 됐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이름은 마하 5 이상의 빠른 속도로 지금 붙여져 있지만, 실제 속도는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보다도 느립니다. 그렇지만 탄도미사일보다 낮게 30에서 80km에서 대기권을 비행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레이더가 조기에 감지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죠. 지구가 곡면이기 때문에 고도 1000m 이상의 높이는 3500km 밖에서도 탐지가 되지만, 우리가 곡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곡면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멀리서 이것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곡면으로 지금 따라서 쭉 가기 때문에, 이 곡면으로 간다라는 것은 지금 올라오는 거 있죠.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있죠. 이렇게 동터오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해가 동터오른다. 그래서 동터오르면서 이게 쭉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도 40km 높이로 물체로 지금 날아가게 되면 500km까지 접근을 해야 레이더의 탐지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잡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과 러시아가 운영하는 자외선 탐지 위성을 피하기란 사실상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하 10 이상의 비행 물체는 대기권 공기와의 마찰 표면 온도가 2000도가 넘기 때문에 밝은 자외선이 방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 가동 비행 능력의 단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비행 중 정확한 타격을 위해서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이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극초음속 미사일의 장점인 스피드와 비행거리의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신호 명령을 한 번만 주더라도 이것을 살짝 바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속도가 줄 수밖에 없어요. 가속도가 줄게 되면 일단 스피드가 떨어지죠.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행 거리까지 짧아지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지난 5월달 누리집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탄도미사일보다 느리고 위성의 자외선 탐지를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라 부를 수 없다라고까지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비해서 큰 열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핵탄두 보유량만 해도 미국의 우위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미군의 핵무기는 5,600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350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2021년 군사비는 미국이 4,705억 달러로 1,782억 달러의 중국의 4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현재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연료를 올리고 있는 배경, 이 배경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그리고 핵전력 현대화 등에 따른 군사적 열세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 생각으로는 게임 체인저로 만들 수 있고 핵탄두를 여기다 싣게 되면 더욱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 균형을 맞춰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입장입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대미 억지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만약 미국이 과잉 대응을 하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발표를 했던 가장 큰 배경, 우리 군비 경쟁 해봐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국이 군비 경쟁을 하게 되면 아까 초반에도 언급했다시피 중국도 군비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쓸 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군비 경쟁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말라져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 바이든 시진핑 회담에서 미국은 살짝 뒤로 물러났지만 아직 이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남중국해에 힘을 집중하면서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더욱더 독려하고 있는 입장이죠. 최근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지침을 폐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한국과 미사일 지침 주요 일정인데 1979년 10월 달에는 최대 사거리가 180km밖에 되지 않았었고 2001년에 1월 달에 300km, 2012년 10월 달에 800km, 그리고 2017년 11월 달에는 탄두 중량 자체가 500km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개정인 문재인 정부 2020년 7월 달에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까지 해제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2021년 5월 22일 마지막으로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까지 모두 다 해제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이 미사일이 더욱더 세계적인 미사일 기지로 지금 탈바꿈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현재 지금 작년 7월 달을 보면 고체 연료 사용 제한까지 풀린 상황이에요. 이 고체 연료 사용 제한까지 풀리게 되면서 이제 거리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5월에는 사거리 및 탄도 중량까지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27일 중국은 초음속기 무기를 실험을 했죠. 지난 9월 15일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는 날 SLBM의 발사 성공을 해주었습니다.
안창호함에서 말이죠. 특히 이번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강한 어조로 언급한 날짜가 바로 시진핑 바이든 영상통화 직후인 16일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한 발 양보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성과가 없던 회담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대만을 향한 야욕을 더욱더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더욱더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한국도 이에 발맞춰서 경항공모함 그리고 핵잠수함을 준비 중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 하나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군비 경쟁, 이 군비 경쟁에 한국도 끼어드는 이러한 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어차피 미국 편입니다. 한국은 어차피 미국 편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다시 한번 미국만 경쟁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 한국까지 견제를 해야 되는 시점까지 나중엔 오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미국은 미사일 기지를 일본에 세우지만 한국에 세우지 않습니다. 한국에 세우게 되면 다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요소수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미국과 계속 꾸준히 같이 가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좋은 것만 취하는 이러한 그 사선을 넘는 이렇게 하지만 세계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과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고 중국과는 좀 멀리 떨어지는 행보를 이중 전략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